뇌가 망가지면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인 자아와 사회적인 자아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뇌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오해하거나 원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뇌 손상 환자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뇌에 기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책은 아웃사이더라는 책입니다. 수 라일런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주문한 카푸치노를 받아들고선 이내에 소리칩니다. 더러운 하수 맛이 난다 며 난동을 부린 끝에 그 카푸치노를 하수구에 부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신경과 의사인, 오늘 책의 저자인 마수드 후사인을 만나서도 격노한 채 마구 화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책상 위에 두 발을 교차시켜 올려두고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의사도 평정심이 깨져버릴 정도로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녀에게는 공감 능력, 관용 등이 부족하였으며 죄의식 또한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한 적도 있었죠. 그러나 이 여인은 원래부터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조용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충동적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기도 하고 혹은 친한 사람들에게는 냉담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그녀의 모습에 가족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저자인 마수드 후사인이 보기에 그녀는 이마엽에 문제가 생긴 듯 합니다. 이마엽에 문제가 생기면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고 또한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급격한 감정 변화와 우유부단함이 그 특징인데, 그러니까 이 이마엽을 우리 뇌에 존재하는 일종의 CEO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면 자신의 감정을 잘 제어하고 또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결단력 등에 있어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마엽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만약 우리 CEO와 왕으로 치면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그러면서도 무능력한 그런 리더가 태어나게 한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이마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개인의 삶이 온전히 유지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마엽의 기능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제어의 개념은 항상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 제어, 실행 제어, CEO, 왕, 이런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서는 또한 마음이론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이마엽 손상이 있으면 마음이론 능력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지능의 기원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이마엽 새것질 혹은 전전두 피질에는 중요한 세 부위가 있는데 각각 GPFC, APFC, 운동 겉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GPFC, Granular Prefrontal Cortex, 과립 이마엽 앞겉질이 자신에 대한 메타적 사고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 이론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또한 집행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 이 부분으로 이야기가 정리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의 공식적인 명칭은 이마 관자엽 치매라고 합니다. 그녀는 트라조돈이라는 약을 써서 많은 차도를 보였지만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는 결국에는 이 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결국 도래하였다는 마지막 이야기를 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대에 뇌졸중이 온 데이비드라는 사람의 예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갑자기 매사가 귀찮아지고 장래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리학적 무관심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볍게 찾아온 뇌출혈로 인하여 이 사람의 양쪽 바닥핵에 구멍이 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바닥핵은 겉질의 운동 영역과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을 제어하게 되는데, 이게 망가지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파킨슨 병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기의 연구이고 나중에 더 많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바닥핵에는 많은 기능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기를 부여하고 그 동기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핵의 어느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병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 특히 바닥핵의 측좌핵 그리고 창백핵이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이비드의 경우 측좌핵은 멀쩡하고 창백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백핵은 담창구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인지조절을 다룬 데이비드 바드리의 책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그 책에서 살펴봤을 때 담창구라고
번역한 용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담창구, 창백핵 이쪽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은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예전에 책 강박에 빠진 뇌를 살펴보면서 거기에서는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강박증 환자들을 살펴보게 됐었는데 그때도 바닥핵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핵에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 반대로 또한 바닥핵에 문제가 생겨서 아예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바닥핵의 부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피각과 생각을 제어하는 꼬리핵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이 피각과 꼬리핵은 바닥핵의 배측 선조체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측좌핵과 창백핵은 복측 선조체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비드는 다행히 로피니롤이라는 도파민 작용제를 투여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에 중독시켜가지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는 도박 중독이나 설탕 중독 같은 그런 중독에 취약하게 만들면서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래서 잘만 다루면 자기 일에서 거대한 성취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도 하는 양날의 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버클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꽤나 농담을 잘하는 유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일인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단어를 점차 머릿속에서 떠올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말하려던 것을 그만두게 되는 시기였죠. 뿐만 아니라 그는 개념들이 모조리 흔들리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잔디깎기가 뭐냐라고 묻는 저자의 물음에 그는 자신의 딸이 원하는 것이라고 부적절하게 답변을 하게 됩니다. 또 그는 망치를 톱처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의 개념적 이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그것에 위에 덧붙여지는 단어적인 것들도 모두 흔들려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이용한 농담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유쾌한 사람이었다가 그냥 대학이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의미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자엽의 끝, 즉 관자엽은 축두엽이죠. 우리의 옆머리 쪽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끝부분 관자극 부위가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위가 의미 기억을 담당한다는 데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 저장소는 다 감각적이다. 시각, 청각, 촉각, 심지어 관련이 있다면 그 항목의 후각과 미각 정보까지 저장한다. 따라서 의미 침해 환자가 열쇠라는 단어의 이해 능력을 잃기 시작하면 열쇠와 관련된 모든 속성들, 재료, 크기와 모양, 무게와 느낌, 열쇠 뭉치가 짤랑거리는 소리뿐 아니라 열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쓰이는지를 판단하는 쪽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슬프게 끝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에게 절망감을 느끼고 그 또한 그러한 상황에 짜증을 내게 되면서 이내 말을 줄여가게 된 것이죠. 그냥 머리만 끄덕인다던가 그러면서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친구들도 점차 그를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더 희망적인 이야기들은 저자는 전하고 있지 않고요. 이번에는 의미 기억이 아니라 일화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트리시라는 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에게 저자가 이름과 주소를 주고 외우라고 한 다음에 10분 뒤에 물었을 때 그녀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기억, 그녀의 전 남편과 살았던 집의 주소 같은 것들은 기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듯 합니다. 겉질 전체에서 오는 신경섬유들은 뇌우각 겉질을 거친 후에 해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면 우선 뇌우각 겉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해마를 거쳐서 좌우 마루 겉질까지 손상 부위가 넓어진다고 합니다. 일화기억은 해마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환자들은 일화기억을 생성하지 못하게 되니까 허구의 이야기들을 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루엽의 손상이 가해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왼쪽 마루엽의 경우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기고 계산을 잘 하지 못하며 또 팔다리를 제대로 다루기가 힘들어집니다. 예컨대 저자가 손짓을 그려가면서 따라해보라고 하면은 이 환자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하여간 이 사지를 잘 제어한다는 것은 도구 사용과도 관계가 있고 이 왼쪽 마루엽이 도구를 쓰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들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마루엽이 망가지게 되면은 시공간에 관한
대한 처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고 시각적 구성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설계도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작업 등은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설계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한편 그녀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그동안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엄마를 돌봤다고 후일담을 전하고 있습니다. 윈스턴이라는 사람의 사례는 간단히 보고 넘어가자면, 이 사람은 오른쪽 마루 겉질에 손상이 있어서 공간의 왼쪽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걸어갈 때 왼쪽에 걸어오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몸으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스타니슬라스 드엔의 책에서 여러 가지 감각 자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의식 안에 들어오는 것은 주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이다 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 겉질이 비록 활성화되었더라도 이 마루엽에 문제가 생기면 의식적인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시각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실제로 보지는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나라는 사람의 사례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왼쪽 마루옆 바깥에 물혹이 생겨서 신체 도식 생성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폴란드에서 영국으로 이민한 어떤 가족의 딸이었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폴란드 말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테러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손의 위치와 손의 감각을 잘 통합해서 행동으로 잘 연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나는 신체 도식이 망가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의 위치, 즉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에 뭔가가 와서 닿으면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것을 움켜쥐고는 했죠. 그리고 버스에서 그녀의 이런 통제되지 않은 반사적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그녀는 뇌의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테러를 당한 이후에 뇌수술을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물혹을 제거해야 한다는 저자의 권고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에 물혹을 제거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버스 드라이버로 일하고 있는 와히드의 사례입니다. 그는 환시 증세를 보였습니다. 헛것이 보이는 것이죠. 망상적인 환각은 아니었고요. 이 경우에 그는 뉴런의 레비소체가 쌓여서 발생하는 병인 레비소체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환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레비소체 치매가 발생을 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나 아세틸콜린 등의 농도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겉질 사이의 연결이 희미해지면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강도가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측 코딩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감각 정보가 약하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전 정보가 강하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뇌 내부 정보의 강한 투사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안으로부터 현재 실제와는 큰 관계가 없는 환각이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 아세틸콜린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늘릴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했고 따라서 대상 정보를 점차로 강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서 환시의 증세가 줄어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 7명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뇌의 한 영역이 무너진다고 하여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원래 신경망은 손상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저자는 마빈 민스키를 따라서 마음의 사회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데요. 결국 인간의 마음이 다양한 인지 기능들의 합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사회적 정체성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을 성찰하는 메타적 기능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이론으로 동시에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흔들리고 자아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자아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뇌부위의 손상, 인지 기능의 손상, 자아 정체성의 상실, 사회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지는 슬픈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희망을 전해주는 것은 현대과학의 힘으로, 현대의학의 힘으로 삶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식이
더 빨리 성장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빨리 개선되는 날들이 오기를 고대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수드 후사인의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살펴봤던 신경과학 책들의 내용들을 여러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복습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책이었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